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폴커 키츠 지음, 김이상 옮김, 북라이프에서 펴낸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입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은 독일에서 수십만 명을 사로잡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두 저자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슈가 쓴 책으로 인생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 효과적인 심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일과 사랑에서 거듭 좌절을 맛볼 때, 어쩌면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기보다 아주 간단한 마음의 요령들을 몰라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교과서에서 이성적 동물이라는 인간관을 배우며 자라지만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듯 인간은 생각 이상으로 감정적이고 본능적이며 비효율적인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마음이 어떤 이치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을지 평생 고민하며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고 사회 곳곳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알아두었다가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이죠.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이 엄선한 심리 법칙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일상에서 흔히 겪는 사소한 어려움을 훨씬 편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원인 모를 마음의 병을 앓거나 소통불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겐 이 책에 검증된 심리 법칙들이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 폴커 키츠 지음, 김이상 옮김. 제1부. 영원히 고민하는 대신 가볍게 도전하는 삶을 사는 법. 회사가 지긋지긋해도 사표를 못 던지는 이유. 부작위 편향. 직장 생활이 불행하게만 여겨져 떠나려 한다. 이미 다른 제안도 받았다. 물론 새 직장이 100% 만족스러울지 확신할 수 없다. 옮기려는 회사의 구인 광고에 이런 문구가 나오기 때문이다. 업무 진행의 자율권 보장. 이게 무슨 소리일까? 지금 직장에서도 자주 들었던 말이다. 즉, 모든 걸 알아서 잘해보라? 업무를 기획하고 사무실 관리하는 것까지 모두 혼자 알아서 하라는 말 아닌가? 역동적인 팀 분위기. 귀에 못 박힌 이야기. 직원이 얼마 없으니 머리카락 휘날리도록 열심히 뛰어다녀라? 책임감 강한 직원 환영. 어째서 회사들이란 한결같을까? 초과 근무를 금요일에 할지 토요일에 할지 혼자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져라? 이거 아무래도 가랑비 피하려다 소낙비 맞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한없이 불안해진다.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순전히 논리적으로 보자면 사정은 간단하다. 새 직장 역시 안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직장은 틀림없이 안 좋다. 이미 신물나게 겪었으니까. 그러므로 직장을 옮기는 편을 어쨌거나 추천해 볼 만하다. 그러면 모든 게 나아질 기회가 열리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 논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현실적으로는 대개 기존 직종에 머무르는 선택을 한다. 바꾸지 않는다. 그러고는 불만스러워한다. 대체 뭐가 원인일까?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는 우리의 관행, 곧 습관의 힘 탓이다. 우리 뇌는 게으른 나머지 새로운 것을 다루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쭉 그대로 그냥 가는 거다. 불행해도 변화는 싫다. 그러나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작용하고 있다는 조짐도 만만치 않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행동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 곧 부작위 사이의 차이를 주목해야만 한다. 이런 차이는 예방접종과 관련한 실험에서 잘 드러난다. 참가자들은 당신 아이가 위험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접종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부작용에 따른 사망은 10,000명 가운데 5명꼴이다. 물론 접종을 받지 않으면 병에 걸려서 10,000명의 10명꼴로 사망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때의 사망 확률이 2배나 높다. 그런데도 대다수 실험 참가자는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해주지 않는 선택을 했다.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부작위 편향은 수많은 다른 사례에서도 증명된다. 적극적인 행위로 발생할 상해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해가 덜 나쁘다고 보는 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작위 편향이다. 그냥 내버려 두어 발생하는 상해가 훨씬 커도 우리 뇌는 개의치 않는다. 부작위 편향은 도덕과 심리가 함께 빚어내는 현상이다. 도덕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적극적인 행위보다 덜 위험해 보이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이웃집 남자를 침대에 묶어놓고 그대로 굶어 죽게 만드는 행위는 몸져 누운 이웃을 돌보지 않아 굶어 죽게 내버려둔 경우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거센 비난을 듣는다. 독일 형법 역시 관점이 같다. 고의로 이웃을 침대에 묶어놓아 굶어 죽게 만드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다. 그러나 몸져 누운 이웃을 돌보지 않은 경우 이웃에 먹을 것을 제공할 책임은 없다고 형법은 규정한다. 그런 책임은 특정 법적 조건 아래에서만 발생할 따름이다. 예를 들어 그 이웃이 그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돌연한 사고, 이를테면 아버지가 집안에서 넘어져 꼼짝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돕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다. 그러나 천천히 굶어 죽어가는 이웃을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특수 사례이기는 하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볼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늘 더 나은 선택은 아니다. 예방접종의 경우는 사망 확률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위로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앞서든 직장 문제는 다른 누구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오로지 무엇이 나에게 최선의 선택인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뇌는 살짝 실수를 저지른다. 두뇌는 많은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낫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우리 뇌는 게으른 탓에 이런 알물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일반화를 저지른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더 편안하게 여긴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바로 자기 자신이 괴로워도 별다른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어떤 특정 상황에 직면할 때 항상 먼저 이걸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놔둘까 하고 자문하는 게 좋다. 그래야 부작위 편향에 말려드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더 편안하다고 해서 수수방관하는 잘못은 피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폭행당하는 여성을 보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부작위 편향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써보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일어날 일을 써보자. 이렇게 차분하게 어느 쪽이 더 큰 위험을 불러올지 판단해보라. 그러면 그 결정은 그저 단순한 계산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면 뭐든지 일단 하고 보자. 반사실적 사고. 오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다음 달 인도 전역을 누비는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같이 가고 싶지 않느냐고 묻는다. 당신은 잠깐 고민에 빠진다.
그거 참 멋진 여행이지 않을까? 그러나 다음 달 당신 부서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하필 이럴 때 빠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가 아닐까? 한편으로는 최근 갑자기 싱글이 되어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 하지만 마침 또 지난주에 어떤 여자를 새로 알게 되었다. 돈은 좀 모아놓았다. 그런데 그 돈으로 새 소파를 장만하고 싶기도 하다. 친구의 제안에 아래 중 하나로 대답했다고 하자. 1. 좋아. 2. 안 돼. 이 결정으로 당신은 행복할까 아니면 불행할까? 1. 2달 후에는? 2. 10년 후에는? 물론 여행을 떠난 경우에는 그 여행이 얼마나 멋졌느냐에 따라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달라지리라. 여행이 좋았다면 집에 돌아와 낡은 소파를 보며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보람 있는 여행이었어. 까짓 낡은 소파야 좀 더 쓰면 되지. 애인은 또 찾으면 되고 회사에서는 다른 기회가 있겠지. 여행이 실망스러웠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 아무튼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안 돼 하고 여행을 거절할 확률이 크다. 적어도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른다면. 이른바 부작위 편향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하게 만든다. 우리는 여행을 가서 손해를 보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멋진 여행을 놓친 걸 다행스러워한다. 여기서 핵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편안한 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이다. 사람들이 다양한 시점에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은 것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연구한 실험이 있다. 여기에는 늘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시간표가 존재한다. 우리는 결과가 나쁜 일을 하고 나면 즉각 후회한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먼 과거에 이를수록 한 것보다 하지 않은 일을 아쉬워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당신이 아직 114살이 되지 않았고 이제 인생의 절반 정도만 살았다면 후반부는 전반부에 하지 않았던 일을 후회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이는 반사실적 사고 때문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저 만약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고 과거 그대로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더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게 반사실적 사고다. 반사실적 사고는 가설과는 다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려보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가설이다. 이를테면 내일 아침 회의 도중 사장이 갑자기 빵 터져 사라지면 좋겠다는 공상은 가설이다. 그저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상상일 뿐이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며 하지 않은 일을 생각하는 것은 반사실적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반사실적 사고라는 개념이 암시하듯 현실과는 반대로 과거를 요리조리 바꾸어 보는 것은 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어쨌거나 반사실적 사고에는 좋은 점도 하나 있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일이다.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는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배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갈망한다.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시나리오는 현실보다 좋거나 나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사실적 사고는 우리에게 좋은 기분을 선물하거나 씁쓸한 회한을 안길 수도 있다. 기뻐하든 후회하든 문제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반사실적 사고는 우리가 활용하기 나름이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선 우리는 타인의 행동보다는 주로 내 행동을 두고 상상한다. 둘째, 나빠지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그려보길 좋아한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만약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보다는 만약 내가 그랬다면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도 여행을 예로 들어보자. 시간이 흘러
당신은 친구를 따라 배낭여행을 갔더라면 일어날 수 있었던 모든 일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인도에서 새 직업, 새 파트너, 심지어 새 소파까지 찾아낼 수 있다. 아예 인도에 눌러앉아 소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인생을 살아갔을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 어쩌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일을 당신은 생의 마지막 날까지 후회만 할 수도 있다. 강조해두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뇌는 놓쳐버린 일을 가장 끔찍이 아끼며 두고두고 생각한다. 물론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경향은 분명 있다. 이제 반사실적 사고라는 심리를 알았으므로 과거에 망설였던 일을 생각할 때면 머릿속에서 정확히 어떤 시나리오가 그려지는지 따져보자. 하지 않았던 일을 아쉬워하기보다는 했더라면 나빠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과거에 한탄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다. 하라. 인도로 배낭여행을 떠나라. 친구가 칵테일 바에서 한잔 하자거든 좋아 하고 흔쾌히 대답하라. 새 직장을 잡을 기회가 오면 받아들이라. 새 집, 스페인어 공부 모두 기꺼이 받아들이라. 좋아라는 대답은 인생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다. 좋아하고 말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행복이 커진다. 나는 역시 뭘 해도 안 돼라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는 법. 학습된 무기력. 월요일 아침 사장이 업무를 분담해준다. 다음 주 제 연설에 필요하니 아시아 프로젝트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해주세요. 수요일 오후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를 사장이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이걸 하느라 지난 이틀을 허비한 겁니까? 제정신이에요? 우리 사업 확장 계획을 만천하에 떠들란 말인가요? 다음 주 연설은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겁니다. 다시 해보세요. 지금은 나도 뭐라고 고쳐줘야 할지 모르겠네. 수요일 저녁 사장이 덧붙인다. 기한은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럼 주말에 읽어볼 수 있겠죠? 목요일 아침 8시 30분 사장이 소리친다. 내 연설 자료 잊지 마요. 다음 주지 2년 뒤가 아니에요. 목요일 오전 10시 사장이 메모를 한 장 전달한다. 주님, 원컨대 제발 제가 굴욕을 맛보지 않게 하소서. 월요일 저녁 사장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말한다. 유능한 직원 한 분이 여기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준비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막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군요. 어째 익숙하지 않은가?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 당신이 개라고 가정해보자. 어떤 종이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 철망 우리 안에 앉아있는데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 옆에 조그만 스위치 같은 게 보인다. 저거라면 전원을 끌 수 있겠다 하고 짐작한 당신은 스위치를 누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반응이 없다. 전기 자극은 당신이 무얼 하든 상관없이 왔다가 사라진다. 그러다 갑자기 다른 우리로 옮겨진다. 두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전기 자극은 계속된다. 우리 한쪽 면에 난 조그만 쪽문이 보인다.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실험에서 진짜 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낑낑거리며 처량한 소리만 냈다. 두 번째 우리에 난 쪽문으로 빠져나가면 전기 자극도 사라지고 좋았을 텐데 왜일까? 어떻게 해도 전기 자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개가 배웠기 때문이다.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개는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레 포기하고 말았다. 말하자면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학습한 셈이다.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이 실험은 유명하다. 그는 비교를 위해 또 다른 그룹을 만들었다. 이 그룹에 속한 개의 첫 번째 우리에서는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했다. 그것을 누르면 실제로 전기 자극이 멈췄다. 개는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는 걸 빠르게 배웠다. 두 번째 우리로 이동한 후에도 다시금 전기 자극을 피할 방법을 찾아냈다. 기분 나쁜 전기 자극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이미 체험한 개는 그냥 쪽문을 통과해 도망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셀리그먼은 첫 번째 그룹의 운명을 학습된 무기력이라 불렀다. 부담스러운 상황을 막아낼 수 없다는 무기력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저항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한다. 본래 간단히 피해버릴 수 있는 일인데도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만다. 이제 당신은 인간으로 되돌아왔다. 개가 되었을 때 겪은 상황이 어째 우리 인생에서도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누군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말도 자주 들을 수 있다. 뭘 하든 아무 소용없어. 전부 엉망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학습된 무기력은 다른 실험을 통해 인간에게서도 고스란히 확인되었다. 개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실험이 아기를 상대로 이루어졌다. 아니, 물론 전기 자극을 주지는 않았다. 아기가 누운 요람을 흔들었더니 놀란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머리를 움직이면 베개 속에 든 센서가 흔들림을 멈추게 했다. 많은 아기가 흔들림을 막을 방법을 이내 알아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의 베개에는 센서가 없었다. 두 그룹의 아기는 개와 똑같이 반응했다. 두 번째 그룹은 낙심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다. 어른인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다시 사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제멋대로 구는 사람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면 실제로 무기력에 사로잡힌다. 이 경우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도 전에 지레 포기한다는 점이다. 아무런 탈출구가 없다고 절망한 나머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왕왕 있다. 곰곰이 따져보면 해결책이 있는데도 당사자는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사장의 전횡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가 노동청에 고발한다든지 직장을 옮긴다든지 노력하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뭘 하든 저 위에는 통하지 않아. 계속된 연구를 통해 얼마나 쉽게 무기력에 사로잡히느냐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기도 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 원인을 찾으려는 귀인 양식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저런 사장 아래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거야. 사장이 누구라도 똑같아. 도대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모든 게 엉망이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 사장은 정말 도라이야.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 앞으로는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어. 첫 번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귀인, 곧 행동 요인은 고착 요인과 내적 요인, 그리고 섣부른 일반화다. 그는 자신이 겪은 불행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으며 변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며 일반화한다. 반대로 두 번째 사람에게서는 역동적인 외적 요인이 엿보인다. 이 사람은 원인이 외부에 있고 그저 지나가는 일이며 다음에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고 믿는다. 하나의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사람들은 이처럼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다. 두 번째 사람이 훨씬 건강하다. 첫 번째 사람은 쉽사리 무기력에 사로잡히며 그 결과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학습된 무기력이야말로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당연히 타성에도 사로잡힌다.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절대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직장이나 가족, 학교, 동호회에서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다면 상대가 나는 뭘 하든 안 돼 하고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제멋대로 굴지 않고 항상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을 예방할 수도 있다. 규칙적으로 자신의 귀인 양식을 점검하자. 어떤 불행이라도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있을 수 있다. 지나가는 일일 뿐이라고, 다음엔 다를 거라고 자신을 타이르자. 만약 저 사장 같은 사람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칠 때까지 묻고 또 물어라.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후 과잉 확신 편향. 배우자와 함께 여행사를 찾았다. 이번 휴가엔 남쪽 어딘가로 멋진 여행을 떠나고 싶다. 신축 건물이라 괜찮을 것 같네. 내가 말한다. 공항에서 멀지 않다니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배우자는 미심쩍은 표정이다. 아무래도 거기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우긴다. 시끄러운 곳에 호텔을 짓겠어? 누가 그런 멍청한 짓을 할까? 안 그래, 여보? 배우자는 잠시 말이 없다. 그리고 여기 좀 봐. 현지 스타일 인테리어와 전통 음식. 정말 이 나라를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얼굴을 빛내며 말한다. 이 호텔은 젊은 서비스로 유명하죠. 여행사 직원이 놓칠세라 덧붙인다. 요즘엔 조금이라도 젊게 즐기는 걸 가장 좋아하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고개를 반복해서 끄덕인다. 알았어, 당신이 책임져.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배우자가 말한다. 넉 주 뒤, 공항에서 호텔까지 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정도다. 방에 있는 단출한 나무 침대에서는 공항에 착륙하고 이륙하는 모든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 근처 공사판에서 하루 종일 시끄럽게 들려오던 굴착기 소리는 밤이 되어서야 간신히 멈춘다. 전통 음식이라는 건 올리브와 식빵이며 젊은 서비스란 호텔 주인의 10대 초반 자녀 둘이 일한다는 뜻이다. 이건 아동 착취야. 배우자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볼멘 소리로 중얼거린다. 현지 가이드는 안타깝게도 독일어라고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 그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배우자는 식사를 하며 의기양양하게 외친다. 이 호텔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야. 여행 안내 책자만 봐도 알 수 있었다고. 다음에는 내가 결정할 거야. 알았어? 어째 익숙하지 않은가? 그럴 줄 알았다고 왜 더 일찍 얘기해주지 않았을까? 그렇다. 미리 좀 더 꼼꼼하게 따졌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당신과 배우자만 그런 건 아니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한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저마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또 자신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는다. 모두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통해 벌어지는 일이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기만적 우월감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 이런 환상에 시달린다는 건 사실 그다지 놀랍지 않은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 기억이 모든 가능한 일을 꾸며가면서 언제나 이미 아는 것처럼 으스댄다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흥미로운 현상이다. 그것 봐,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이 태도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를 입증한 수많은 실험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자. 1998년 독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험 참가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각자 전문가처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당이 몇 %나 확보할지 전망을 내놓았다. 선거를 치른 후 참가자들은 신기하게도
그들이 예측했던 사항들을 실제 결과에 훨씬 가깝게 기억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억은 그동안 얻은 정보에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게 적응했다. 가능한 모든 분야를 다룬 질문으로 실험은 계속되었다. 연말 주가지수가 어떨까처럼 앞날에 대한 것이나 지식, 예를 들어 인간 몸에서 수분은 몇 %일까? 또는 19세기 영국과 쿠르카족의 싸움은 어떻게 끝났는가 같은 질문도 있었다. 어떤 질문이든 우리 뇌는 정답에 가깝게 대답을 바꿔버리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물론 올바른 답을 알고 난 뒤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물론 우리 인간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는 척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예로 든 선거 실험에서 아무런 전망을 내놓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선거 결과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나왔다고 판단하나요? 참가자들은 거의 모두 결과 예측이 매우 쉬웠다고 답했다. 사람들이 상당히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었다고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인간은 타인 역시 많은 걸 알고 좋은 판단을 한다고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직 배우자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 역시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이 예측 가능하며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래야 우리 뇌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뇌는 비록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도 통제 가능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또 그런 통제 환상을 필요로 한다. 어떤 상황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면 두뇌는 거의 미쳐버린다. 그래서 하는 충고지만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이끌려 살얼음판을 걷지 말자. 이런 심리를 알았으니 이제 쉽사리 인지하고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을지도 모른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는 않다. 실험 이전에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을 강하게 경고해도 결과는 경고받지 않은 비교 그룹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를 미리 알려줘도 참가자들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현혹되어 여전히 끌려다녔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을 피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자. 아무래도 지극히 자동으로 실행되는 과정인 모양이다. 그래도 우리는 인생을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배우자나 사장, 동료,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이리저리 꾸며내더라도 그저 눈 감아주자. 그들도 달리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라. 그래 여보, 당신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인정해주자.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